안녕하십니까. 마라 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강좌 제4강 제2편 물권법 3 마지막 부분하고 제3편 계약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권법 저번 시간에 이어서 유치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자, 법정 담보 물권이라고 했습니다. 법에서 정한 담보 물권인데, 법에서 정하긴 했지만 유치권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등기가 제도 자체가 없어요. 유치권은 등기할 수 없고, 다음은 경매 물건이 나오면 법원에서 그 법원 경매 실사를 하는데, 거기에 유치권 성립하고 있음이라고 그냥 딱 한 줄만 나옵니다. 등기부등본에 안 나옵니다. 당연히. 자, 등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유치권이란 뭐냐 하면, 갑이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있으면, 자, 갑이 을에게 가서 돈을 빌립니다. 자, 목표는 돈을 빌리는, 예를 들어서 1억을 대여를 받는 거예요. 친구에게 가서. 근데 을이 친구 사이 뭐 저당 잡기도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어떻게 하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동산이라든가 부동산 서류 등기 필증도 가능합니다. 유가증권 뭐 이런 것도 다. 예를 들어서 유가증권은 그 사람의 직인하고 유가증권이 있어야만 할 수 있어요. 유가증권을 가져갔다면 어떤 물건이에요. 물건. 동산, 부동산, 뭐 유가증권 다 가능해요. 자, 이런 걸 맡기고 1억을 대여 받는 겁니다. 그리고 변제 기간은 뭐 한 달이라든가 뭐 보름이라든가 이렇게 설정을 했을 경우에, 자, 을은 물건의 주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1억을 받을 때까지, 자, 이 물건과 관련이 있죠. 지금 물건을 맡기면서 돈을 빌려간 거니까 이게 결련 관계라고 그래요. 아주 관련이 밀접하다는 얘기야. 그럴 때 을은 1억을 변제 받을 때까지 뭐 할 수 있다?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걸 바로 유치한다 해서 유치권이라고 그럽니다. 유치권. 자, 유치권. 이게 기본적인 설정이에요. 항상 유치권에 있어서는. 자, 그러면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하고 성립하지 않는 경우, 지금 제가 얘기하는 핵심이 있어요. 이건 1억 대여, 1억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뭐다? 피담보 채권이에요. 자, 채권은 두 개로 나뉘어요. 자, 채권. 우리가 알고 있는 채권은 어떠한 담보 물건에 의해서 보증을 받는 거야. 그거는 채권은 채권인데 담보되는 거니까 P자로 있어요. 피동적에 대해서 반자로 쓰기 때문에 앞에 P가 앞에 나와요. 피담보 채권. 채권은 채권인데 담보 물건에 의해서 보증을 받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피담보 채권이 아닌 채권은 그냥 일반 채권이에요. 그냥 채권이라고 그러면 다 일반 채권을 말해요. 일반 채권. 이거는 항상 후순위로 밀려요. 이건 선순위가 되고, 채권은 딱 두 개입니다. 이 외에 더 있다고 착각 들었는데, 아니, 딱 두 개니까 편해. 자, 그러면 을은 유치권을 행사하는데 자기가 받을 돈 1억, 이 피담보 채권에 대해서 이 물건과 결련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거 줄 때까지 이 물건을 안 줘도 되는 거야. 자, 그럼 유치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피담보 채권하고, 자, 피담보 채권, 유치권에 의해 담보되는 거예요. 이 피담보 채권과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의 그 목적물, 물건이죠. 자, 물건 유치물과 뭐가 있어야 된다? 결련 관계, 아주 관련이 밀접해. 엄청나게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돼. 그럴 때 유치권이 성립하더래요. 그러면 유치권하고 관련된 거는 과연 유치권이 어떤 때 성립된다고 판단했고 어떤 때 성립이 안 한다고 판단했나, 그것만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유치권을 인정한 거. 자, 유치권 인정한 판례를 볼 것 같으면, 자, 유치권을 인정한 판례를 보자고요. 첫 번째, 어떤 경우에 유치권을 인정했냐. 자, 건물을 신축공사했어. 자, 건물 신축공사했는데 신축공사 대금을 못 받았어. 자, 수급인이 공사금 채권이 되는 거예요. 공사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 공사금을 못 받았잖아. 그럼 공사금 채권하고 이 건물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아니, 관련이 있지. 바로 건물을 지으면서 돈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건물을 안 주면 되는 거야. 점유를 해버리고. 바로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행사하냐? 방법은 간단해요. 자, 토지가 건물을 지었어. 주인이 돈을 안 줘. 그러면 본인이 직접 여기를 점유할 수도 있고, 직원을 둬서. 그게 아니라 이 층마다 다 세를 주는 거예요. 그냥 세를 줘. 그것도 점유한 거. 간접 점유. 직접 점유한 거는 세입자들이겠지만 간접 점유하는 거예요.
그것도 점유입니다. 자, 이런 경우. 두 번째, 건물 신축 공사 같은 경우, 자, 건물 미완성, 예를 들어서 누가 전세를 들어갔는데, 자, 3층 전세 들어갔어요. 자, 요만큼 미완성돼 있어. 그래서 주인이 허락을 받아갖고 이걸 완성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미완성 부분을 자기 돈으로 이 전세권자가 완성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 전세권자는 이거는 분명히 건물하고 관련된 비용이잖아요. 바로 유익비라고, 유익비. 비용 상환 청구권이 발생을 해요. 자, 그러면 이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을 때, 자, 비용 상환 청구권 행사했는데 돈을 안 줘. 이 경우에 건물하고 직접 관련이 있잖아요, 이 비용이. 그러니까 건물을 상대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자, 이런 거고, 이런 경우에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유치권을 행사하려는 이 채권과 유치하는 물건 사이에 결련 관계가 아주 밀접할 땐 할 수 있어요. 근데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자,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결련 관계가 약한 거야. 희박해. 자, 어떤 경우인지 하나 보자. 첫 번째는 보증금. 보증금을 반환 안 한다고 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보증금은 주인하고 나 사이에 개인적인 채권 채무지 건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비록 내가 그 건물에 들어가서 뭐 임차를 해서 쓰든 뭐 전세를 해서 쓰든 간에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임대차에 있어서 이 보증금은 주인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채권 채무지 건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건물 줄 때 뭐 보증금 갖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건물하고는 상관이 없고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보증금 안 준 걸로 뭘 행사할 수 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즉 보증금 받아야만 내가 건물을 넘겨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보증금을 안 주기 때문에 내가 건물을 유치권으로서 점유는 안 하지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으로서 점유는 인정이 됩니다. 그거는. 자, 두 번째, 권리금.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양수할 때 권리금을 좀 냈어. 인테리어 비용으로. 그 권리금 갖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유치권 행사. 건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자, 그리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자, 부속물은 건물로부터 독립했다고 그랬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 갖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 정도만 알아둬도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신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은 담보물권으로 넘어가서 저당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당권. 유치권과 저당권이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담보물권이에요. 담보물권인데 저당권 같은 경우는 법에서 정한 담보물권이라고 그러진 않고 이거는 저게 임의라고 그래요. 임의. 설정. 계약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이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저당권.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자기 주택이 있어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경우예요. 자, 그런 경우에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신 대여를 받습니다. 친구 간에는 주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 같은 경우, 을이 은행인 경우에는 주로 근저당을 설정해요. 근저당은 일정 기간까지 채권 채무 관계가 변동이 있어도 계속 유지가 되고 저당권 같은 경우는 피담보 채권을 다 갚아버리면 그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는 꾸준히 돈고를 해야 이자를 받아 챙길 수 있으니까 근저당을 선호합니다. 자, 그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과 플러스 뭘 해야 된다? 부동산의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을 등기해야 된다. 즉 저당권 등기. 요게 이루어져야만 저당권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저당권 설정할 때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을 뭐라고 한다? 피담보 채권이라고 해요. 저당권에 의한 피담보 채권. 자,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 어디까지가 이게 보호를 받냐? 그 범위를 보면 원금이라고 그러죠. 근데 원본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는 원금을 얘기하는 거고, 이자. 자, 원본 이자. 위약금. 만약에 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뭐 다달이 돈을 갚는데 못 갚는다든가, 이런 경우에 위약금. 그리고 지연이자. 위약한 순간부터의 지연이자예요. 자, 지연이자. 요거는 손해배상
청구로서의 그 성격이 있기 때문에 후순위 권리자를 위해서 1년분까지만 인정을 합니다. 1년분 이전이면 그거까지만 하고 1년분 넘어가면 1년분까지만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당권 실행비용이 경매비용이에요. 저당권 실행비용은 딴 게 아니라 경매비용을 얘기합니다. 자, 경매비용. 특별한 저당권 설정 계약할 때, 뭐 갑이 을 설정 계약할 때 대출해준 사람이 저당권 설정 실행비용을 한다는 계약이 없는 한 저당권 설정자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자기가 채무를 불이행했기 때문에 대부분 저당권 실행비용은 계약서에 넣지 않아요. 왜? 의뢰 입장에서는 그 누나 다 갑이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 그 지연이자만큼은 1년분에 하나 한다는 걸 좀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원본하고 이자 이약금은 반드시 요걸 등기를 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자, 근저당권은 용어에서 시간에 설명을 했으니까 그 개념은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근저당권 역시 근저당권 설정계약하고 근저당권 등기를 해야 돼요. 자, 그렇게 되는데 근저당권 여기서 근저당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채권 최고액이죠. 채권 피담보 채권의 최고로 보장받을 수 있는 액을 딱 정해서 등기를 합니다. 근저당권에서는. 자, 이 최고액에서는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또 다 저당권 실행비용은 법원에서 가져가는 거니까 하는데, 이때 채권 최고액에 이게 그대로 다 도용이 되는데 1년분에 하나질 않고 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억 정도를 은행에서 대출받아 근저당권 설정해 줄 때 보면 1억에 한 30% 정도 가격, 1억 3천만 원을 근저당권 금액으로 넣어버립니다. 30%면 자기들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이자 다 받고도 남거든. 그래서 그렇게 넉넉하게 채권 최고액을 설정을 해요. 절대 은행은 손해보는 짓 안 해요. 은행은. 자, 그렇게 돼 있고, 이 근저당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당권 같은 경우는 저당권 설정 기약이 딱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저당권 설정 기간 끝나는 순간 피담보 채권이 애초에 확정이 돼 있죠. 이게 딱 이렇게 등기가 돼 있으니까. 근데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채권 최고액만 있을 뿐이지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 확정시가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그 확정시기, 자, 피담보 채권의 확정시기죠. 자, 요 피담보 채권의 확정시기를 보면 근저당권자 자신이 경매 신청했을 때는 경매 신청시 본인이 했을 때는 경매 신청시고, 두 번째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에 있는 후순위 권리자. 자, 후순위 권리자들이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후순위 권리자들의 경매 신청 시에는 요때가 중요해요. 요때는 경매 신청 시가 아니라 경락대금 완납 시에, 자, 낙찰이 돼갖고 그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도 지연이자를 계산해 주겠다 이거예요. 왜? 후순위 권리자가 신청한 거니까. 본인들은 선순위로서 앉아있어도 다 배당을 받으니까. 자, 요게 핵심입니다. 자, 다만 해당 근저당권자가 신청했을 때는 바로 경매 신청 시에 확정이 되는 겁니다. 채권이. 왜? 배당 금액이 확정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 다음에 이제 제3편 계약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법은 자, 채권편 중에서 우리가 공인중개사가 배우는 게 계약법만 배워요. 계약법의 총론 부분하고 강론에서 있어서 매매하고 그 임대차법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민법 총칙을 배우고 물권법 배우고 그리고 채권법 배우고 민사특별법 배우는데 이 채권법 중에서 이 계약법만 배우는 거예요. 채권법 중에서. 왜? 나머지는 공인중개사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 계약법 중에서도 계약법 총칙 부분하고 매매 임대차만 관련이 있어. 뭐 고용계약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중개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고용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야. 자, 그래서 계약법에 있어서 이제 계약법에서는 제일 수험생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쌍무계약의 결령성 부분인데 서로 연관이 있는 어떤 부분. 자, 쌍무계약. 쌍방이 채무를 지는 계약이에요. 자, 쌍방이 채무를 지는 계약인데 이것은 쌍무계약이 처음에 성립할 때 성립상의 결련성이라고 그래요. 결련성.
관련성인데 여기는 결련, 끌견자에 관련할 때 연자예요. 성립을 할 때 결련성이 있고, 자, 쌍무계약이 성립이 된 다음에 어떤 이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계약은 이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행상의 결련성이 있고, 마지막에 소멸이 되는 경우죠. 중간에 소멸이 될 때 이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봅니다. 자, 쌍무계약을 볼 것 같으면, 자, 갑이 있고, 주택이 있으면 갑이 매도이냐, 그리고 을이 매수이냐. 자,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계약금을 지불했어. 그리고 의무가 각각 발생해. 의무. 여기도 의무가 발생해. 자, 여기는 점유를 이전해주고 등기로 옮겨줘야 될 의무가 있고, 이쪽 을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을 한 거예요. 자, 의무 이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계약이 된 게 서로 쌍무계약, 대응되는 계약이 있는데, 자, 성립상의 결련성은 애초에 성립하는데 갑의 주택이 불능이야, 불능. 주택이 없는 걸 판 거야. 자, 이렇게 불능인 경우에 불능은 바로 성립상의 이제 결련성이라고 그러는데, 일방의 채무가, 갑의 채무가 주택을 넘겨주는데 주택이 없는 거야. 원시적 불능이면, 자, 일방의 채무가 원시적 불능이면 상대방 을의 채무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멸에 애초에 성립이 안 돼. 갑의 의무가 없게, 주택이 없는데 뭐 대금 지급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성립상의 결련성. 자, 불능인 경우에는 상대방 역시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갑에게 그 원인이 있는 경우, 자, 그 일방에게 책임이 있어. 자, 일방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뭘 해야 된다?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그게 신뢰이익을 배상하는 거예요. 이행이익이 아니라 이행이익 한도 내에서 신뢰이익을 배상한다. 그게 바로 성립상의 과실 책임이에요. 자, 이행상에는 어떤 결련성이 있냐면, 이행할 때도 서로 같이 이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즉, 상대방의 의무하고 내 의무하고 동시에 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중도금이야 먼저 줘야겠지, 이쪽 을이. 그러나 잔금을 줄 때, 자, 잔금, 중도금을 못 줬다가 중도금을 같이 줄 때도 마찬가지야. 그때는 갑의 점유 이전 의무하고, 자, 점유를 이전하는 의무 플러스 이전 등기해준 의무, 서류를 넘겨준 의무죠. 이 의무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의무는 동시에 있어야 돼. 그래서 바로 이행상에서는 뭐가 나오냐? 동시이행이 항변권이 나오는 거예요. 동시이행의 항변권. 상대방이 채무가 변제기여야 돼. 그런데 내 채무를 먼저 변제해야 되지만 상대방의 변제가 너무 불안해. 그럴 때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어디까지 연기하는 거야, 연기. 내 걸 지금 당장 이행하는 걸 거절을 할 수 있지만 무한정 거절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이행할 때까지 거절하는 거예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거는. 자, 이게 중요하죠. 자, 동시이행의 항변권. 그러나 이거는 어떻게 상기할 수 없어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상기할 게 있다 하더라도 상기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소멸상의 관련성은, 일방의 채무가, 야, 이 주택을 예를 들면 돼.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쌍방의 책임이 없어 이때. 자, 책임 없는 사유로,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어떤 일방의 채무, 주택을 이전해 줘야 되는데 주택이 불났다든가, 자,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급부 불능이 된 거야. 급부할 수가 없어. 불이 타버렸네, 집이. 이런 경우를 예를 들면 돼요. 자,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거예요. 상대방 역시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이게 위험부담이, 위험부담. 이 경우를 바로 위험부담이라고 해요. 위험부담. 자, 그 위험, 급부받을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 자, 이 경우에 우리 민법은 어떻게 결정을 하고 있냐면, 자, 주택이 불이 난 거야, 지금. 불이 나. 그러면 갑은 채무자잖아요. 주택을 인도해 줘야 되는데 주택이 불이 나서 인도를 못 하잖아. 그러면 갑은 이 주택이 불이 난 게 갑의 귀책 사유라면 당연히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을 다 해줘야 돼. 자기가 불낸 거야. 방지할 수 못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책임 없는 사유니까 번개를 만든다든가 지진이 난다든가 아니면 제3자 누가 몰래 방한을 해버린 거야, 사고에 의해서. 그런 경우 갑에게는 귀책 사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위험부담은 누가 하냐? 채무자가 위험부담하는 게 자기 채무를 면해 주택을 줄 필요는 없어. 그렇지만 상대방의 급부청구권, 상대방에게 돈 달라고 할 급부청구권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채무자 위험부담, 채무자가 반대 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어. 반대로 을이 이 채권자죠. 채권자가 귀척사유가 있는 경우는 뭐냐면 수령을 지체한다든가 받아가야 되는데 안 가져가 줬는데도 수령을 지체한다든가 아니면 채권자에게 을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그때는 채권자 위험부담을 해요. 즉 채무자는 자기의 급부 불능이 된 이 채무를 이행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에게 돈 내놓으셔. 급부 청구권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위험부담에 대한 우리 민법의 태도인데 그 쌍무계약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쌍무계약에서. 편무계약에서는 그게 나타나지 않아. 편무계약에서는 일방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급부 불능이 됐어. 일방적으로 주는 거야. 돈 받는 거 없이. 그러면 안 주면 되는 거야. 이쪽이 뭐 돈 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혼자 본인이 그냥 감수하면 되는 거니까. 자, 쌍무계약에 나타나는 성립상의 결례성, 이행상의 결례성, 소멸상의 결례성이 수험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 성립상의 결례성은 그 일방의 책임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는 아니고 일방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때는 그냥 상대방의 그 채무도 소멸하지만 일방의 책임이 있는 경우는 그 신뢰익을 보상해야 된다. 그리고 이행상의 결례성에 의해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나온다는 것. 그리고 소멸상의 결례성에 의해서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급부 불능이 되었을 때 일방의 채무가 반대 급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위험부담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위험부담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민법 및 민사틀법법 기본강좌 제4강 제2편 물권법 3과 제3법 계약법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들을 좀 우리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자, 이 부분이 좀 약간 헷갈리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만화공인중개사 교재를 좀 반복해서 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